MBN 뉴스 8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에서 3년 만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메르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메르스 잠복기가 2일에서 14일인 만큼 앞으로 2주가 확산 여부를 판단할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61세 남성이 3년 만에 메르스 최초 감염자로 밝혀지기까지는 입국 후 5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10일 전부터 설사만 6차례 했다는 등 구체적인 증상을 말했는데도 공항 검역 당국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오늘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월 건군 70주년 열병식에 나타난 ICBM급 미사일은 이번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처로 풀이됩니다. 집안 치마 사고로 기울어진 서울 상도동 유치원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내일부터는 일부 유치원 원아들이 인근 초등학교로 등원할 예정인 가운데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해야 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부산역에서 흉기를 들고 인질극을 벌이던 50대 남성이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습니다. 특수협박과 인질강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 남성은 정신병원 치료 전력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낮은 가격에 매물을 올려놓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신고하는 건수가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집값을 올리기 위해 악의적으로 신고를 한 경우가 많다고 보고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8 시작합니다. 메르스 환자가 국내에서 3년 만에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메르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며 모든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윤기란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4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인 60대 남성은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메르스가 제한적으로 전파되면 경계, 지역사회나 전국으로 확산하면 심각 단계로 올라갑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며 철저한 방역을 지시했습니다. 지금 초기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약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미리미리 대처를 해주셔야 합니다. 현재까지 밀접 접촉자는 22명입니다. 환자와 2m 이내에 있었거나 분비물에 접촉했을 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승무원 3명과 확진자의 좌석 앞뒤로 3열에 앉은 승객 10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4명과 확진자 가족 1명, 검역관과 출입국 심사관, 리무진 택시 기사가 포함됐고 확진자의 공항 내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휠체어를 밀어준 도우미도 추가됐습니다. 밀접 접촉자들은 모두 자택 격리 중입니다. 밀접 접촉자는 물론 확진자와 비행기에 같이 탄 승객 등 일상 접촉자 440명도 각 지자체에 명단이 통보됐습니다. 해당 지역 보건소는 메르스의 잠복기인 14일 동안 대상자를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3년 만에 발생한 메르스 환자는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격리 치료받고 있습니다. 외부 출입 철저히 통제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길기범 기자 나가 있습니다.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 길 기자, 서울대병원이 긴장감이 흐를 것 같아 현장 소식 전해줘 보세요. 네, 저는 지금 서울대병원 진료지원동 앞에 나와 있습니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입원한 곳인데 현재 해당 병동은 철저하게 외부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환자는 병실 내부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음압 격리 시설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병세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입국 당시 설사 등으로 인한 탈수 증세 때문에 공항에선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정도였지만 현재는 거동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메르스는 1, 2주 사이 갑자기 증상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의료진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료 지원동을 제외하고 병원 본관 등 다른 건물 출입은 자유로운 상황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오전 병원을 방문해 환자 상태와 병원 조치 등을 점검하고 꼼꼼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앞에서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환자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쿠웨이트 알주리에 체류했습니다.
그런데 체류 중에 여러 차례 설사 증세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현지 병원을 찾기도 했습니다. 환자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밤 10시경에 쿠웨이트를 출국해서 두바이에 도착한 뒤에 다음 날 오후 4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서 우리 시각으로 7일 오후 5시에 입국했습니다. 탑승객 수 409명이었습니다. 환자가 쿠웨이트나 두바이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현지 공항에 설사 증세를 알렸는지, 이에 따라 공항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검역이 적절했는지가 의문입니다. 검역은 별일 없이 통과했는데 공항 도착 후 4시간도 채 안 돼서 삼성 서울병원에서 메르스 의심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환자는 오후 4시 51분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나서 휠체어를 탄 채 검역을 통과했습니다. 공항을 완전히 빠져나온 시각은 5시 38분입니다. 택시를 타고 7시 22분 삼성 서울병원에 도착한 뒤 9시 34분에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됐습니다. 환자는 병원으로 가는 중에 중동을 방문한 사실과 증세를 병원 측에 설명했고, 병원은 환자를 처음부터 별도 격리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제는 환자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병원에서 메르스 의심 판정을 받기까지는 채 5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불과 5시간 만에 메르스 의심 판정을 받았는데도 공항 검역을 어떻게 무사 통과했는지가 의문입니다. 현재는 증상이 심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또 체온이 36.3도로 고열 발열이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질병관리본부는 기타 증상, 즉 발열이나 기침, 가래가 없는 설사는 메르스 선별 기준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검역이 소홀했다는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검역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인천공항도 비상입니다. 인천공항 측은 중동에서 들어오는 승객은 2차례에 걸쳐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지영 기자, 공항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네, 저는 지금 인천공항 국제선 입국장 앞에 나와 있는데요. 약 3시간 전 중동 국가 카타르 도하에서 온 승객들이 이곳 입국장으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입국장까지 2번의 검역 절차를 거치면서 검역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을 나오기 직전 한 번의 검역 절차를 거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인천공항은 오전부터 중동발 항공편은 지정 게이트를 운영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검역을 받도록 했습니다. 원래 검역에 앞서 열화상 카메라로 고열 환자를 미리 걸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중동발 항공편은 하루 평균 4편인데 당분간 중동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승객들은 1터미널 10번과 32번, 2터미널 252번 등 총 3개 게이트로만 나올 수 있습니다. 국제선 출국장 전광판엔 메르스 감염을 주의하라는 안내문이 띄워졌습니다. 공항 곳곳엔 직원 말고도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평소보다 많이 보이는 등 시민 스스로 메르스 감염 예방에 나선 모습입니다. 현재까진 중동으로 향하는 항공편에 대한 결항 등의 조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공항 검역소는 입국장에 열화상 카메라 등을 추가로 운영해 검역을 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3년 만에 또 메르스 환자가 나오면서 보건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자, 예방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다 보니까 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 질병관리본부 출입하는 조경진 기자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자, 조 기자. 네. 이 확진받은 환자 앞에서도 소개는 해드렸는데 어때요, 상태가 지금? 현재까지 중증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앞으로 1, 2주 동안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는 게 이 주치의 설명입니다. 네, 2주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네. 그리고 환자 접촉했던 분들 어떻게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22명의 밀접 접촉자죠. 2m 안에 있었다거나 체액이나 타액을 교환한 경우들이 해당하는데 예. 자택 격리나 이제 시설 격리 중이고요. 이 밖에 이제 환자의 동선에서 접촉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이 환자들 440명 의심 환자의 경우에는 이 관할 보건소에서 이 잠복기 동안 정기적으로 5회 유선이나 문자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이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전조 증상을 겪는 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그래요. 그 3년 전에 메르스 사태가 났을 때 엄청 피해가 컸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또 반복이 되는 건 아닌지 모든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2015년 5월 20일에 이 확진 환자가 나오고 나서 12월 23일 이 복지부가 종식을 선언하기까지 7개월 동안에 환자가 186명이 발생하고 38명이 사망했는데요. 7개월이었군요. 네, 치사율이 20.4%에 달했고 이 격리 해제만 17,000명이었습니다. 네, 참. 그때하고 이번하고 보건당국의 대응이 좀 어떻게 다른 겁니까? 2015년보다는 대응이 빠르고 그리고 빠르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네. 것에 대해서. 2015년 당시에는 이 바레인에 살다가 입국한 68살 남성이었는데요. 이 남성이 업무차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했다가 입국했는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증상이 심했어요. 고열이나 기침 등. 네. 근데 확진 판정을 받은 거는 입국하고 16일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이 가족이나 의사, 다른 환자들에게도 노출이 됐던 거죠. 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환자가 비행기에서 내려서 리무진 택시를 타고 이 삼성서울병원으로 갔고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이 응급실 선별격리실로 갔다가 이 서울대병원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노출된 사람이 적다는 것, 이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동선이 이제 복잡하지 않다는 거죠. 네, 3년 전과는 좀 다행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근데 왜 삼성 서울병원을 처음에 간 거며 또 거기 있다가 서울대병원으로 또 왜 이송이 된 거예요?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한 건데 네. 이 환자의 지인 중에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네. 쿠웨이트에 있을 때부터 이 국제전화로 증상을 이제 상담하기도 했었는데 환자의 이 설사 등 증상으로 봤을 때 의료진은 장염 쪽을 의심을 했다고 해요. 아, 처음에는요? 네. 그래서 이 쿠웨이트에서 오는 등 상황을 종합해서 봤을 때 삼성서울병원에서 선별격리실로 이제 옮겨서 종합적인 검사를 진행했고 메르스 의심 환자로 분류했는데 네. 사실 삼성서울병원에는 메르스 환자의 격리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이럴 경우에는 국가지정 격리병실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공립대 병원 등이 해당하는데 이에 따라 이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서울대병원을 간 거군요. 근데 이번에도 그 공항 검역소에서 뭐 허술하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환자가 혼자서 이제 공항에서 나와서 택시를 탔으니까 다행이었지. 아니고 뭐 다른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간다던가 그랬으면 더 큰 혼란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 환자가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굉장히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스스로 휠체어를 요청해서 이제 택시 타는 곳까지 이제 이동을 했다고 해요. 이 네. 가운데 이제 검역관을 만난 건데 검역관이 1대1 문답을 했을 때에는 나는 쿠웨이트에서 왔다. 열흘 전에 설사를 여러 차례 했지만 지금은 괜찮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실제 거기서 고막 체온으로 이제 측정을 했을 때 36.3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보건당국에서는 이 기타 다른 증상이 없이 설사 증상만 있을 경우에 이 WHO나 이 질병관리본부 기준에 따라서 검역에 통과시킨다. 그래서 네. 그렇게 조치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검역소에서 뭐 기준에 따랐다고는 하지만 이게 바로 이제 빈틈이 아닌가 싶어요. 이때 바로 의심 환자를 좀 분류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뭐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만은요. 그렇습니다. 이 검역소의 한계라고도 보여지는데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꼼꼼하게 했을 때 환자가 굉장히 성의껏 답변을 하지만 예. 이 검역소는 자발 신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칫 이 자기가 말을 계속 설명을 여러 가지를 하면 공항에 오래 잡혀 있을 수도 있고 뭐 대부분 공감하시겠지만 네. 그래서 증상을 뭐 축소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뭐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요. 뭐 그런 점은 뭐 인지상정으로도 좀 여겨지긴 한데, 근데 이 환자가 쿠웨이트에서 왔는데요. 쿠웨이트는 지난 2년 동안 메르스 환자가 없는 나라였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환자가 업무차 출장을 가서 머물렀던 쿠웨이트가 보건당국이 이 지정한 메르스 비오염 지역입니다. 오염 예. 지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올해 들어서 이 해외에서 메르스 발생이 116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3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자는 전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만 나왔거든요. 예, 사우디아라비아다, 네. 전부. 네. 그래서 지금 쿠웨이트에서 온 이 환자가 어떠한 경로로 어떤 이유로 메르스에 걸렸는지는 이 역학조사가 심층적으로 진행 중이라 그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3년 전 악몽이 되풀이되는 건 아닌지 걱정과 우려가 큽니다. 과거와 비교해서 이번에 다행이다라고 하더라도 보건당국은 종식 선언을 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경진 기자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북한 구구절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북한은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먼저 열병식의 전체적인 모습을 이동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수천 명의 북한 군인들이 대열을 이루며 행진합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 70주년을 기념해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Pyongyang, as thousands of people marched past me for thi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North Korea. 이처럼 북한이 구구절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연 건 5년 만으로 열병식은 2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인민복 차림으로 중국 권력서열 3위 리잔수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 열병식을 관람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에 앞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는 등 체제 결속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셨습니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에 중국,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의 고위급 외빈과 외신 기자 140여 명을 초청하는 등 대대적인 선전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이번 열병식은 이전과는 다른 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에 위험 메시지를 보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등장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였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김수형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치러진 북한군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 화성 15형이 김일성 광장을 지나가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례를 하며 활짝 웃습니다. 신형 무기는 아니었지만 이날 열병식의 하이라이트는 화성 15형 등의 ICBM 등으로 북한이 보유한 핵 미사일 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했습니다. 이번 열병식은 이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군대와 탱크 부대는 그대로였지만 가장 큰 미사일은 단거리 전장 장치였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전략 자산인 ICBM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 nuclear program was not included. You didn't see the nuclear symbol, and you certainly did not see th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that are believed to pose a threat to the mainland United States. 전략 무기가 사라진 대신 북한 주민들은 붉은색 꽃과 형형색색의 풍선으로 열병식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이는 종전 협상이 재개되는 국면에서 미국을 자극하지 않고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는 것 같이 관계의 모멘텀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미국 본토를 겨냥한 ICBM을 전시하는 것은 그러한 입장에 반하는 것으로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 전쟁 억제력 등만 언급했을 뿐 핵과 미사일 능력이나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오늘 열병식엔 중국의 서열 3위 리잔수 상임위원장이 시진핑 특사 자격으로 참석해 김정은 위원장과 두 손을 맞잡는 등 북중 친선을 과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참석 대신에 축전을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배준우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보내온 축전을 공개했습니다. 시 주석은 축전에서 북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며 함께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시켜 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리잔수 중국 상무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열병식 주석단에 올라 두 손을 맞잡아 들어 올리며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시 주석이 축전과 함께 중국 내 권력 3인자인 리 위원장을 특사로 보낸 건 그만큼 북중 관계 강화에 무게를 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류일존 서동지는 따뜻한 환대를 받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중조 친선 관계를 변함없이 강화 발전시켜 나가려는 중국 당과 정부의 입장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축전을 보내 북러 친선 강화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만나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중국과 러시아 이외에도 사회주의권 각국의 축전과 사절단을 보도하며 정권 수립일 행사의 위상을 과시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북한이 오늘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열병식을 벌였습니다. 달라진 한반도 정세를 따라서 이번 열병식에서는 이전과는 어떤 다른 모습이 있었는지 연장현 기자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연 기자, 이 열병식이라는 게 뭐고 또 이 열병식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우선 열병식의 단어 뜻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특정 부대를 정렬 및 이동시키면서 위용과 사기 등의 상태를 시찰케 하는 군 행사가 바로 열병식인데요. 예. 보통 국가나 군 기념 행사에서 내외 귀빈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실시됩니다. 열병식이 재밌는 이유는 그 안에 바로 국가 지도자의 의중이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열병식에는 참석했지만 육성 연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대신 2인자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내세워서 핵무기 등 자극적인 단어를 없앤 연설로 가름했는데요. 그동안 김 위원장이 열병식에서 육성 연설을 통해 강경한 대외 정책을 선전해왔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는 다소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열병식하고는 또 달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오늘 열병식에서 이전의 열병식과 달랐던 아주 대표적인 사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북측이 다소 수위를 좀 조절해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를 과시했다. 이런 부분에서 그전의 열병식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미국에게 직접적인 위협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전략미사일과 같은 무기는 등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에 재래식 무기가 많이 등장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대신 신형 대전차 로켓과 신형 152mm 자주포 등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무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이 개발한 대표적인 주체 무기로 꼽힙니다. 주체 무기라고 부른다는 거죠? 예. 사실 북측은 2년 전 구구절 당일에 5차 핵실험을 했었고 지난해 구구절 직전에는 6차 핵실험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올해 북측은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요. 열병식에서도 상대적으로 군사력 측면은 덜 부각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 연 기자, 김 위원장이 오늘 구구절 행사하면서 고심한 흔적이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점은 뭐예요? 과거와 다른 게? 네, 그동안 북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이런 대규모 열병식 같은 경우에는 생중계를 해왔습니다. 네. 하지만 올해 열병식은 생방송으로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고 있는 화면, 리잔수 중국 상무위원장도 나와 있는, 저건 무슨 화면이에요? 예, 이게 오늘 그림이 맞긴 한데요. 예. 생중계 화면이 아닌 외신으로부터 받은 녹화 화면입니다. 아, 그런 거군요. 예. 네. 북측 입장에서 올해 당 창건일은 70주년, 즉 5년 단위에 꺾어지는 해로 의미 부여를 하는 해입니다. 지금 평양 현지에서 취재한 외신 보도를 참고해보면 이번 열병식의 규모도 예년에 비해 컸으면 컸지 작아지진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네. 대내적으로는 어느 때보다 성대하게 행사를 진행했던 건데요.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생방송하지 않았다는 건 북측 입장에서 대외적으로는 조금 조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구구절 행사하면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결국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북측 입장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진행 중인 비핵화 협상이 가장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이전처럼 대남, 대미 강경 노선을 유지하던 때였으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한반도 정세 자체가 180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비핵화 문제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문제, 또 뿐만 아니라 종전선언 문제 등 풀어가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북측이 의도적으로 대외 행사에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차 남북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은 실익을 얻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핵화 문제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 이제 벌써 또 다음 주네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 문 대통령 대북 특사에게 2020년 말까지 그죠?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구구절 행사가 눈속임이 아닌 비핵화에 대한 북측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단초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연장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북 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정우영 국가안보실장이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서 오늘은 서훈 국정원장이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주변국의 협조를 구하고 비핵화 중재 여건을 만들려는 모습입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일본으로 떠난 서훈 국정원장은 내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나 방북 성과를 공유합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안에 비핵화하겠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수 있도록 일본의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같은 역할로 중국에서 양재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을 만난 정의용 안보실장은 협조를 이끌어냈습니다. 정 실장은 내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다시 통화해 방중 결과를 공유하고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대한 미국 반응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미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는 통화로 방북 결과 설명을 마쳤습니다. 특사외교와 함께 비핵화 논의의 동력이 될 남북 정상회담 준비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구구절 후속 행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방북단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르면 11일, 늦어도 12일쯤 평양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집안 치마로 기울어져 버린 서울 상도 유치원 철거 작업이 오늘 오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철거 작업 내일까지 합니다. 유치원 꼬마들이 어른들한테 이렇게 묻겠죠? 아저씨, 우리 유치원 건물 어디로 사라졌어요? 어느 분이 동작구청장인지 잘 모르겠으나 동심에 멍들지 않게 대답 잘 해줘야 할 겁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희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중장비가 건물 한쪽을 부숩니다. 지난 6일 밤 바로 옆 다세대 주택 공사장의 흙막이 벽이 무너지면서 기울어진 서울 상도유치원에 대한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은 사고 현장 주변으로 나와 초조한 마음으로 공사를 지켜봤습니다. 앞서 이틀 동안 추가 사고에 대비해 흙을 다지는 작업을 진행한 동작구청 측은 내일 오후까지 철거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철거가 내일 중으로 끝나면 11일부터 13일까지는 이 철거의 잔재를 외부로 반출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생 120여 명은 정규반과 방과후 반으로 나누어 수업이 재개됩니다. 정규반 원생들은 일주일간 휴원하고 방과후 반 원아들은 인근 초등학교 돌봄 교실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학부모 요구가 있으면 인근 국공립 유치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구상 중입니다. 붕괴 사고의 충격이 다 가시진 않았지만 사고 전 모습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네, 그런데 유치원 붕괴 원인을 제공한 바로 옆에 다세대 주택 공사장에 대한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구청인 동작구는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물론 책상에 앉아서 서류만 검토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요, 다른 시설도 아니고 옆에 유치원이 있다면 현장에도 좀 나가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라고 주민이 세금 내서 월급 주는 거 아닙니까? 전민석 기자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관련법이 바뀌어 지하 10m 이상 터파기 공사가 필요한 건축물은 지하 안전 영향평가 심의가 추가됐습니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서울 송파와 용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땅 꺼짐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상도 유치원 바로 옆 다세대 주택 공사장에 건축 허가가 난 건 올해 2월 23일. 하지만 관할구청인 동작구는 지난해 9월 29일 건축 심의가 최초 접수돼 이를 기준으로 영향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2018년 1월 1일자 심의 신청건부터 대상이더라고요. 근데 이번 공사건 같은 경우에는 2017년 9월 29일 심의 접수가 돼서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반면 전문가들은 영향평가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서울 영등포의 한 아파트 단지 건축 심의가 작년에 접수돼 지금 인허가 단계인데 서울시에서 사업주에게 영향평가를 하라고 지시했던 겁니다. 인허가가 내는 시점은 이미 그 법이 발효가 되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것은 적용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그것이 서울시가 평가한 지하 안전 영향평가의 실행 방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하 안전 영향평가 대상이 맞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했다면 사고를 막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오늘 부산역에서 50대 남성이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이 남성은 무임승차를 했다가 강제 하차된 사람이었는데요. 이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서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부산역 사 안에 있는 성무원 식당을 덮칩니다. 흉기를 든 50대 남성이 물건을 던지며 저항하자 급기야 경찰이 테이저건을 쏴 이 남성을 제압합니다. 들어라! 제압! 50대 남성 신모 씨가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무임승차가 적발돼 강제 하차한 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경찰하고 한참 좀 대치했어요. 옆에 칼을 들고 지금 옆에 가지를 못했다 아닙니까?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15분 동안 경찰과 대치하던 이 남성은 선로와 울타리를 넘어 식당으로 도주했습니다. 인질을 풀어준 뒤 이곳 성무원 식당으로 도망친 신 씨는 이곳에서 경찰과 대치하다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남성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데 검거된 후에도 횡설수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사고 하려고 다른 사고 하려는 거야. 경찰은 이 남성이 정신병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범행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회식으로 함께 술을 마신 뒤에 만취한 동료를 업었는데 넘어지는 바람에 그 동료가 다쳤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특히 다친 뒤에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서 1억 원대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직장 동료인 김모 씨와 이모 씨는 새벽 1시까지 회식을 함께 했습니다. 회식을 마쳤을 때 이 씨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고 역시 술에 취해 있던 김 씨는 다른 동료의 만류에도 이 씨를 업고 주점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계단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도 의식을 되찾지 못한 이 씨를 다른 동료에게 맡긴 뒤 김 씨는 귀가했습니다. 이튿날 병원을 찾은 이 씨는 일부 시각을 상실하는 등의 상해 진단을 받고 동료인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도움을 청했어야 했다면서 1억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이 씨가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 등을 다쳤을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조치 대신 동료에게 맡기고 귀가한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적절한 구호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그리고 피해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춰봤을 때 행위의 동기는 선하지만 책임을 완전히 면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김 씨가 이 씨를 업은 것은 직장 동료로서 호의를 베푼 것이라며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간혹 아파트 단지 주민 일동 명의로 집할 때 얼마 이하로 팔지 말아달라 이런 알림글이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아파트 값을 띄우려는 거겠죠. 네. 복덕방이 집주인이 제시한 값보다 싸게 내놓으면 다른 주민이 이걸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를 합니다. 네. 왜 그러겠어요? 그것도 당연히 담합을 해서 아파트 값을 띄우려는 거겠죠. 국토부가 이런 집값 띄우기 위한 담합 행위에 대해서 칼을 빼들었습니다. 네,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과유불급이라고요. 너무 욕심내다가 전과자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소식은 김경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아현동의 이 아파트는 강북의 대장주답게 1년 만에 5억 원이 넘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급등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집주인들이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는 중개업소를 허위 매물이라며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주인이 직접 가격을 정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인 가격으로 요청을 하시고 또 저희는 거기에 따랐는데 집값 간합이라던가 그런 거를 목적으로 이제 허위 신고를. 지난달 부동산 매물 클린센터에 접수된 허위 매물 신고는 2만 1천여 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6월 5,500건, 7월 7,600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달에는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집값 급등 행렬에 자신들의 아파트도 빠질 수 없다며 낮은 가격에 나온 매물을 적극적으로 신고한 겁니다. 입주자 커뮤니티나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엔 허위 매물 신고를 독려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허위 매물 신고가 매물 품귀로 이어져 집값을 왜곡하고 있다고 보고 신고가 많은 단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허위 매물이라며 허위로 신고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등의 법적 근거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BN 뉴스 김경기입니다. 한창 잘 먹고 자라야 할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부실한 급식이 제공돼서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고자 공동 구매 방식을 도입한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건강한 밥을 먹고 있는 줄 알았더니 취재 결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곳들이 있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속이 시커먼 감자와 거무튀튀한 썩은 고구마, 생선조림은 전부 으깨져 꿀꿀이죽 같습니다. 인천시와 각 구가 지정한 공동구매 업체가 민간 어린이집들에 납품한 식재료와 반찬입니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식재료를 공급받고 있으며 아침에 원장들이 시장으로 달려가야 하는 식재료 공동구매는 인천시가 예산을 보조해 지난 1월 시작됐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먹고 있는 한 끼 식사입니다. 원장들은 질과 양에서는 기존과 거의 차이가 없는데도 이렇게 한 끼를 준비하는데 적게는 2배, 많게는 서너 배씩 비용이 더 든다고 호소합니다. 지정업체에서 브로콜리 한 송이는 6,810원, 직접 살 때보다 7배 비쌉니다. 700원짜리 애호박은 1,590원, 1kg 6,300원인 사과는 1,330원, 1kg 9,640원인 고등어는 17,000원입니다. 원장님들이 어쩔 수 없이 공동구매를 신청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끌고 갔던 거예요. 인천시는 문제가 된 곳에 뒤늦게 주의를 줬습니다. 다만 비싼 값은 지정업체를 통한 투명한 급식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휴일인 오늘 내륙의 하늘에서는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높겠지만 당분간 평년 기온을 밑돌며 서늘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7도, 모레는 16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가을볕의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을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에서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립니다. 영동에서 10에서 40mm, 영남 해안에서는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았지만 동해안에서는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륙에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8도, 대전은 27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아침 기온은 15도, 낮에는 28도로 하루 새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내일까지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북한이 구구절인 오늘 열병식에서 ICBM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되죠. 네, 오늘 9월 9일이 북한한테는 이제 구구절이지만 우리에게는 구구절이 됐으면 합니다. 99가 뭔가요? 구구 이런 거. 아, 평화의 상징 비둘기 99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빙고. 네. 다음 주 평양 정상회담이 올리브 가지 물고 돌아온 비둘기처럼 희망과 평화를 가져왔으면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평화로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30분 부지런한 MBN 뉴스팔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십시오.